자, 그러면은 연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연수를 맡는 하나증권 연금전략실의 서원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특히나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한 번도 퇴직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자,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퇴직금을 부릅니다. 법정 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퇴직금을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게 달라지느냐 떼는 세금이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이건 다 퇴직금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퇴직금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는 다 세금이 붙습니다.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붙고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사업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받아요?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퇴직금은 과연 무슨 세금을 떼느냐? 바로 퇴직소득세라는 걸 뗍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떼느냐? 자,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 단어가 어렵죠? 분류과세는 그럼 또 뭘까요? 내가 벌어들인 돈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를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를 분류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분류과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율은 평균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근속연수 공제를 하고요. 환산급여 공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용어가 점점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복잡한 용어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는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다 필요 없고 내 퇴직금, 내 퇴직소득세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10년 동안 일을 하고 퇴직금 1억 받았어. 그렇다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냐? 대충 4% 정도 돼요. 400만 원. 근데 내가 똑같은 1억을 받는데 10년이 아니고 1년만 근무를 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몇 프로냐? 21%. 대충 2,100만 원 정도 세금을 떼게 됩니다. 장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퇴직소득세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거 우측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홈택스 접수해가지고 뭐 자료실을 클릭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엑셀 파일이 하나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언제 입사했고 언제 퇴사를 하고 그때 받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중간정산 받았다 그러면은 중간정산 받은 날짜, 중간정산 받은 금액 이런 것들을 딱딱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자동적으로 퇴직소득세 세율이 계산이 될 겁니다. 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저기, 대충,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 수준만 알면 돼.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 있죠? 요거 하나 사진 찍어 놨다가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년 근무하고 퇴직금 얼마 받느냐. 그럼 요 표에 웬만큼 정확하진 않더라도 요 표를 보고 아, 요 정도 되겠구나. 대충 어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IRP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IRP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장은 하나예요. 통장은 하나인데 이 통장 하나 안에 두 개 서로 다른 성격의 자금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금이고 또 다른 하나가 개인자금인데, 자, 여러분들은 개인자금보다는 지금 퇴직금이 궁금하시잖아요. 퇴직금부터 볼게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자, 내가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금 1억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야.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퇴직금 같은 경우는 1억 나왔는 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느냐? 바로 여러분들 월급 통장에서 바로 꽂아드립니다. 꽂아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퇴직금에 우리나라의 모든 소득에는 뭐가 있다? 세금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되고 아까 10년 근무하고 1억 받는다. 그러면 대충 4%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4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미리 차감을 합니다. 너는 그냥 퇴직금만 받아가. 세금 신고는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러면서 퇴직소득세 원천 징수라는 걸 하게 돼요.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월급 통장에 세금 빠진 나머지 9,600만 원만 받아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존의 퇴직금 제도였어요. 근데 2005년도에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에 회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에 가입이 되면은 어떻게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월급 통장에 바로 세금 뗀 나머지 금액을 꽂아 드리는 게 아니고 IRP 통장 만들어 오세요 라고 인사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IRP 통장 만들어 가지고 계좌번호를 인사부에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인사부가 얘기를 합니다. 저기요, 이번에 홍길동 씨가 퇴직을 하니까 이 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주세요 라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를 해요. 그러면 해당 금융기관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알려드렸는 그 IRP 계좌로 퇴직금을 1억 원을 쏘게 됩니다. 근데 그 1억을 쏘는데 세금을 떼느냐 안 떼느냐? 안 뗍니다. 세금을 안 뗀 상태로 그 세금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 전체를 다 여러분 IRP 통장에 꽂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IRP 통해서 퇴직금을 받으면은 세금을 안 떼는 거냐? 안 떼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떼기는 떼요. 떼기는 떼는데 언제 떼느냐? 요거는 IRP 통장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를 이 돈을 해지를 해가지고 내 주머니로 들어올 때 그때 세금을 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퇴직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내일부터 은퇴 노후 생활을 진행을 할 거냐? 아니거든요. 대부분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또 이제 생활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퇴직금이 바로 안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바로 퇴직금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 퇴직금 받았는 거 IRP 통장으로 그냥 그대로 냅둔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이자가 붙게 되고 원래 세금으로 냈어야 되는데 세금으로 내지 않는 그 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지금 바로 떼지 않고 뒤로 미룬다. 과세 이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그러다가 나중에 나는 퇴직금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좀 더 깎아주는 그런 통장이 바로 IRP 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IRP 통장이 한 지분 두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금방 말씀드렸는 퇴직금 받는 통장. 두 번째가 뭐냐? 개인 돈 납입을 해가지고 세액공제 받는 저축 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 돈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는 통장. 우리가 흔히 어떤 거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연금 펀드라든가 연금 저축 보험이라든가 이런 통장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죠. IRP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걔네들하고 연금 펀드나 연금 저축 보험처럼 똑같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세금을 돌려받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연금 저축 펀드나 아니면은 연금 펀드나 연금 저축 보험들 같은 경우는 납입한 금액 중에서 600만 원까지가 세액 공제가 되는데 IRP 통장 같은 경우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IRP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IRP 통장을 통해서 받아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액공제 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요 정도만 언급을 하고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을
컴퓨터를 지금 켜놓고 핸드폰을 따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 하나 캡처를 해두세요.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은 IRP 통해서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이 한 장의 장표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되니까 요거 하나만 사진 찍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지금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건데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LG화학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LG화학 여수공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상담을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DB 제도로 운용을 하다가 그 임금 피크 들어가시면 DC 제도로 제도 전환을 하세요. 제도 전환을 하시면서 임금 피크 들어가서 3년이 지나면은 바로 퇴직을 하셔가지고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아가시는데 그때 DC 전환할 때 요것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A4 용지 꺼내가지고 쭉 설명드리던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 자, 화면 보시면은 자,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사실 당장 돈은 별로 당장 돈 쓸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IRP 통장을 통해서 그냥 묻어놨어. 묻어놨더니 가만히 냅뒀더니 이자가 붙었네. 1억 1천만 원이 됐어. 1억 1천만 원이 됐는데 그 퇴직금을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 없는데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 오, 좋아. 그럼 돈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그거를 해지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을 일시금으로 돈을 찾아와요. 찾아오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의 원천이 뭐냐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퇴직금 원금은 얼마? 1억 원이죠. 맨 처음에 돈이 1억 원 들어갔었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 붙었다? 1천만 원. 운용 수익이 1천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퇴직금 원금 1억 원은 이거는 뭘 부과하느냐? 퇴직소득세. 왜? 퇴직금이니까. 퇴직금 원금, 퇴직금이니까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퇴직소득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값이 없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소득세는 낮아지고 받는 금액이 클수록 퇴직소득세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금을 뗀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용수익, 자 1억 1천만 원 중에서 1억을 뺀 나머지 1천만 원은 운용수익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뭘 떼느냐? 기타 소득세 16.5%를 뗍니다. 나는 IRP 들어갔는 거 펀드 안 하고 나는 예금만 했어요. 예금만 했으니까 이자 나왔는 거 이자 소득세 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내가 예금으로 운용인지 펀드로 운용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뭉글뜨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기타 소득세 16.5%를 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퇴직금을 해지해서 바로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만 55세가 넘으면은 그때부터 연금을 받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퇴직금 원금 1억 원에다가 운용수익 1천만 원 같이 해서 총 1억 1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1억 1천만 원 중에서 퇴직금 원금은 1억, 퇴직금 원금 1억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받을 때 최소 5년부터 최장 50년.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연금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0년까지는 원래 떼야 되는 퇴직소득세 세금 있잖아요. 그거를 30% 깎아줘요. 아까 예를 들어서 4%였다. 그럼 4, 7이 28, 2.8%만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넘어서 20년까지는 40%를 깎아줘요. 4, 6이 24, 2.4%만 세금을 뗀다는 거지. 그리고 얼마 전에 법 개정됐는 내용 보면은 20년 넘어서 계속 연금을 받을 거야. 그러면은 퇴직소득세를 절반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요.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래 받으면 오래 받을수록 내가 내야 되는, 나라에다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퇴직금 원금을 다 연금으로 받았어.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건 뭐가 남았어? 운용수익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운용수익도 연금으로 받을 때 그때 내 나이대가 50대, 60대다. 그러면 5.5%, 70대다. 4.4%, 80대다. 그러면 3.3% 이런 식으로 연금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 언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은행 직원들도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회사에서 IRP 통장 내세요 해가지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그쪽에 통장에 돈이 꽂혀요. 퇴직금이 꽂혀요. 아싸 돈 들어왔네. 그리고는 바로 해지를 합니다. 바로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찾아요. 그러면 퇴직소득세 어떻게 하죠? 100%다 내야 되죠. 100%다 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더 이상 소득이 없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보험회사 가가지고 연금보험을 새로 가입합니다. 근데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면 뭐가 있죠? 수수료가 있죠. 예, 사업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잘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안다. 물론 돈이 필요해가지고 바로 찾아서 어디 써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해지해서 일시불 다 찾아 쓰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가지고 퇴직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받아 쓸 거야. 그러면은 굳이 해지해서 연금보험으로 갈아타지 말고 IRP 통장에서 그냥 바로 연금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세금도 30%, 40%, 50%까지도 적게 내지. 적게 내지.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만든 IRP, 비대면으로 만든 IRP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수수료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금융계에다가 수수료도 별도로 낼 필요 없지. 그런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IRP 통장을 통해서 연금을 받는 게 좋다라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저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거 퇴직금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종합 과세, 합산해서 과세가 되나?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거든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합산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자금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퇴직금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실 거라서 개인자금은 패스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말 나온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형 IRP 통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지붕 두 가족이다. 하나는 퇴직금, 하나는 개인자금. 개인자금 1년에 얼마 넣을 수 있다?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내 연봉이 5,500만 원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게 13.2%를 돌려받고 5,500만 원보다도 적다. 그러면은 16.5%를 돌려받습니다. 그걸 얼마까지? 1,800 납입한 것 중에서 절반, 900만 원까지 그렇게 돌려받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4년도에 내가 저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많이 받으려고 나 여기다 돈 많이 넣을 거야. 1,800만 원 다 풀러 다 넣었어. 그런 상태에서 올해 갑자기 돈이 필요하네. 그래가지고 해지해서 일시불로 다 찾아버렸어. 연말에 벌써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버렸는데 돈을 다 찾아버렸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먹은 만큼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800만 원 중에서 아까 퇴직금은 어떻게 나눴죠? 퇴직금 원금하고 운용수익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지금 이거는 개인자금이다 보니까 세액공제 받았는 원금, 받지 않았는 원금, 그리고 운용수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받았는 원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액공제 몇 프로 세액공제 받느냐?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은 13.2% 혹은 16.5% 세액공제 돌려받았잖아요. 세금 돌려받았잖아요. 그죠? 운용수익도 원래 없어야 되는데 내가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으니까 이거는 해지를 해가지고 토해낸다. 그러면 얼마를 토해내느냐? 기타 소득세 16.5%를 토해내야 돼요. 먹은 만큼 토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씨 나는 소득이 높아가지고 내 세액공제 13.2% 받았는데 그럼 13.2% 토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16.5% 토해내야 돼요. 적게 먹었다 하더라도 토해내는 건 똑같이 16.5%를 토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IRP 통장을 통해서 돈을 납입을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나는 요거에 대해 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 없어. 일시불로 받을 거야. 아예 처음부터 납입을 하지를 마세요. 여기 납입할 거는 무조건 연금으로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1,800만 원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900만 원하고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지 않았는 원금 900만 원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내가 먹은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은 게 없어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얘는 토해낼 게 없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금 똑같습니다.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 아까 퇴직금 같은 경우는 만 55세만 넘으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개인돈 같은 경우는 만 55세 넘어야 되고 맨 처음에 돈 넣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부과를 하고요.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 900만 원은 과세 대상에서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IRP 통장에다 개인 돈 넣고 싶어. 나 얼마 넣어야 돼? 얼마 넣어야 되느냐? 답을 정해드릴게요.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여러 개 되신다 그러면 1,800만 풀로 다 넣으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연금 상품들 중에서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내고 연금 받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없죠. 다 세금을 내요.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요.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하잖아. 그게 가능하니까 가능하면은 여력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납입을 할 수 있으면은 많이 납입하시는 게 좋다. 그게 최대가 1,800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RP, 퇴직연금 관련된 세금은 이걸로 끝!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IRP를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최대한 절세를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ISA라고 하는 금융상품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세금을 많이 절약들을 하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퇴직하면서 IRP로 퇴직금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IRP 통장을 가지고 일단 연금 개시 신청을 하세요. 많이도 하지 말고 1년에 딱 1,000만 원씩만 연금을 받으세요. 그렇게 3년 동안 받으면은, 계속 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이 어떻게 되죠? 퇴직소득세를 30% 절감을 해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세금을 쥐어 짰습니다. 30% 절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매년 1,000만원씩 받았는 거를 이걸 어디다 쓰느냐? ISA라고 하는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요. 거기다 납입을 해. 매년 1,000만 원, 1년에 1,000만원씩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3년 동안 3,000만 원을 넣어요. 그러면은 3년, 이게 상품이 3년 만기거든요. 3년 만기가 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죠? 3,0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자가 나오겠죠. 그 이자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비과세예요. 혹시 200만 원보다 더 많이 이자가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9.9% 저율 과세가 됩니다. 저율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한번 세금을 쥐어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났어. ISA가 만기가 됐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3,000만 원 들어갔던 거 그거에다가 이자 수익 나왔는 거 알파가 있잖아요. 그거를 새로운 IRP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전을 하세요. 추가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을 풀로 추가로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원래 IRP 통장에서 세액공제 얼마까지 된다고 했어요. 1,800만 원 납입 중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9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지금 3천만 원을 더 넣었잖아요. 3천만 원을 더 넣었는데 이거에 10% 300만 원, 300만 원 합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5년이 지나가지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연금 소득세로 절세가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IRP와 IS를 활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절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 특별하게 돈을 쓸 게 있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연금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돈을 인출을 해서 바로 일시불로 다 써야 돼. 근데 지금 당장 코앞에 막 당장 내일 돈을 찾아야 돼.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돈을 찾을 때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연금으로 한번 인출을 하세요. 연금으로 한 번만 딱 연금으로 인출하고 그 다음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해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일시불로 찾아버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자, 실제로 나는 연금 몇 번 받았어요? 한 번밖에 안 받았어요. 그죠? 한 번밖에 안 받았지만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 1년 동안 연금 받은 걸로 인식을 해요. 연간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 있는 금액만큼은 연금으로 받은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세금을 30% 깎아준단 말이죠. 물론 뭐 그래 해봐야 뭐 큰 뭐 이득이 되겠냐. 그렇지만은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몇백만 원도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화면상에 나오지 않지만 그걸 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는 지금 하나증권 연금전략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그 IRP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나 연금 받을 거야. 그러면은 연금 받는 방식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기간 지정식, 금액 지정식, 연금 수령, 한도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통해서 할 거야. 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는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니까 그거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IRP 통장 만드는 금융기관에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거, 기간 지정식, 금액 지정식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기간 지정식 같은 경우는 정해놨는 기간 동안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실제로 하나증권에서 퇴직금 7억 7,989만 2,472원을 퇴직금을 갖다 맡겨놓고 매달 이 수령하고 계시는 분의 시뮬레이션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매달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수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400 정도 수령하신 것 같은데 첫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 지금 위에 화면상에 보면 8.25%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30%를 할인받아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10년 넘어서부터는 40% 할인받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가면은 마지막 해에는 퇴직금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운용수익 남잖아요. 그걸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는 게 화면상에 보이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간 지정식은 이런 식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는 거는 금액 지정식이에요. 자, 이분 사실 조금 특이한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7억 7,900 7억 7,900만 원 정도 퇴직금을 갖다 맡겨놓고 이분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 계시느냐? 금액 지정식으로 받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 10,000원씩 받고 계세요. 한 달에 10,000원씩.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1년에 12만 원씩 인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화면상에 보세요. 옆에 세금이 얼마가 떨어지나? 8,040원 돼 있죠. 근데 세전 수령금액, 세후 수령금액이 같아요. 세금이 어디로 갔지? 자, 세금이 10,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소액부 징수라 그래서 세금을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로바로 한 달에 10,000원씩 인출을 하고 계세요. 왜 이럴까요? 이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연금 개시를 해서 첫 10년 동안은 세금 몇 프로 깎아준다고 했어요? 퇴직소득세에서 30% 깎아준다 했죠. 두 번째 10년은 40% 깎아주고 또 그다음부터는 50% 깎아주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받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분은 당장 돈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일단 연금 개시를 빨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연금 수령 일자를 쭉 늘리는 거지. 그래야 세금을 더 많이 절감을 받게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분은 현재 그런 식으로 한 달에 10,000원씩 세금 10,000원씩 인출을 하고 계신다. 자, 마지막 연금 수령 한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금 수령 한도 방식 이거는 뭐지?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연간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내가 1년 동안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한테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이 돼지 저금통 안에 내 퇴직금을 왕창 넣었어. 왕창 넣어가지고 이거를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나눠가지고 인출해서 연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돈을 왕창 빼가지고 써버리면 남아있는 돈이 많이 줄어들겠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최대한 오래 나눠서 연금을 받아야 국가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 한꺼번에 다 빼서 쓰지 마. 정부에서 계산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계산식 범위 내에서 돈을 찾았어.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찾았으면은 이거는 연금으로 수령한 걸로 간주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퇴직소득세의 30에서 50%를 깎아주거나 혹은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이것만 부과를 할 거야. 근데 만약 내가 정부에서 정해놨는 요 계산식, 이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인출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연금 수령이 아니야. 이거는 일시불로 인출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혹은 뭐 저기 연금 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를 부과를 할 거야. 그러니 범위 내에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범위 내에서만 연금을 받아가도록 해 라고 정부에서 정해놨고 화면 밑에 보면 있는 계산식이 그런 식으로 내가 1년에 찾아쓸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한 식이 나옵니다. 하나증권에서 제공해드리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까 보셨던 기간 지정식, 금액 지정식, 또 하나가 연금 수령 한도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거 보고 계신 이게 매년 나의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만 인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금 수령 방식을 하나증권에서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요 세 개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제가 오늘 세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어디 가서 IRP 통장을 만들어야 되냐? 이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하나증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증권 IRP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은행이나 보험사보다는 증권사 개인형 IRP가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왜? 일단 첫 번째, 수수료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IRP 통장에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물론 IRP 통장에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은행 IRP도 하나 있어요. 어디냐? 우리은행. 우리은행 비대면으로 만들면 수수료 면제예요. 근데 그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어느 정도냐? 연간 40bp 그러니까 0.4%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억을 갖다 맡겼어? 그러면 40만 원. 여러분들 뭐 평균 나 퇴직금 이번에 한 5억 받을 거야? 그러면 4, 5, 20, 200만 원 정도 1년에 한 번씩 수수료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한 번만 내고 마는 것도 아니고 매년 그렇게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수수료 없는 데서 하자는 거죠. 수수료 웬만한 증권사들은 대면은 수수료가 있는데 비대면은 수수료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IRP 통장을 금융계에서 만들었어. 만들면은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펀드들 잘 안 하십니다. 왜? 사고 팔고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ETF 많이 하시는데 시장에 ETF가 몇 개가 있느냐? 한 1000개가 조금 넘게 있어요. 1000개가 조금 넘게 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ETF 상품이 나오면 바로바로 상장이 됩니다. 바로바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ETF 마음껏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는 그게 안 돼요. 굉장히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ETF는요, 펀드를 주식처럼 매매를 하는 걸 ETF라고 얘기를 해요. 펀드를 주식처럼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산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증권사는 그게 돼요. 증권사는 모든 ETF 상품을 다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은행이나 보험사는 그런 전산망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증권사에다 돈을 주고 전산망을 빌렸어요. 빌려 쓰다 보니까 이거를 증권사에서는 ETF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실시간으로 매도가 되는데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딜레이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 내가 상품 매수 신청을 하면 저녁 때 5시에 매수가 되고요. 오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매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번 사놓고 쭉 묻어둘 거야. 은행 거 하셔도 돼요. 보험사 거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실 거다. 그러면 증권사 IRP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씨 나는 필요 없어. 펀드 이런 거 필요 없고 난 원리금 보장 상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리금 보장 상품 하세요. 하시는데 자 은행만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냐? 증권사, 보험사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서로 상품들을 공유해서 써요. 무슨 얘기냐? 우리은행 퇴직연금 가입자야. 우리은행 예금 상품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써요. 국민은행 퇴직연금 가입자야. 국민은행 예금 상품 못 써요. 미래에셋증권 가입자야. 미래에셋증권 상품 못 써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신탁법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상품을 공유를 해야 돼요. 미래에셋증권에 가입한 고객들은 KB증권 상품을 사야 되고 우리은행 상품을 사야 되고 하나은행 상품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품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뭘 가입한다 하더라도 다 두나물의 그 발이고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IRP 통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증권사가 가장 유리할 것이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사심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왕 하실 거면 하나증권 IRP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이거 하다가 모르겠어, 물어볼 게 있어. 물어볼 때 다른 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이씨, 너도 지금만 하는 얘기지 나중에 안 할 거야. 제가 지금 퇴직연금 업무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저한테 관리받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혹시라도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제가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 관리는 못 해드리지만은 이 다음에 상품 운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그 이일영 소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고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후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시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하나증권 연금전략실의 서원호였습니다. 자, IRP 세금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곧 이제 상품 운용 관련된 내용 쭉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제 프로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코칭연구소 소장으로 금융 분야에서 19년째 일하고 있고요. 여러 기관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고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또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도 그동안 여러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많이 하고요. 저는 이일영 TV라고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일영 숫자로 돼 있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1등 기업 실수사라 이런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된 전문 교육도 많이 받았고 CFP라고 해서 금융회사에 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금융회사 창구 말고 VIP룸 같은 데 보면 CFP라는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나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증권에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해서 퇴직연금 관리를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관리해드리고 있는 고객분들 실제 현재 오늘 캡처한 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이름은 제가 가렸는데 이쪽이 원금이고 이쪽이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100% 넘은 분들도 있죠. 장기 투자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나중에 시작을 하시면 이제 꾸준히 장기 투자하다 보면은 제가 추천해드린 좋은 펀드로 만약에 하신다면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퇴직연금을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큰 목돈 보통 뭐 대략 뭐 한 5억 안팎 정도의 이제 희망퇴직금 포함해서 이렇게 큰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 전에 내가 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도 해보고 아니면 어떤 금융상품 가입해서 적금, 예금, 펀드, ETF 이런 걸 해봤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던 거랑 금액이 좀 다르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막막하고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2%대밖에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8%대 높은 수익을 내고 있죠. 이 이유가 대부분 투자 상품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을 예금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은 건데요. 이 퇴직연금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형이나 주식 혼합형에 70%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혼합형이나 보험 같은 예금, ELB 이런 상품에 30% 이상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이 30%이 주식형으로 하지 못하는 이 30%를 뭘로 해야 되느냐? 잘 모르는 분들은 보통 은행 같은 데는 예금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예금을 하고 있는 분이 많지만 사실 예금보다도 수익률 높은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TTF 채권환합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탔을 때 이거를 55세가 넘어서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연금으로 개시한다고 해서 지금 딱 탄 퇴직금 그걸 n분의 1에서 타는 게 아닙니다. 그 퇴직금을 딱 넣어놨을 때 만약에 5억을 넣어놓고 이걸 30년 동안 연금으로 탄다고 가정하면 이거를 30년 동안 총 360개월 동안 한 달 한 달 현금으로 해서 탈 적에 이 나머지 금액도 계속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보수적으로 해서 연평균 1% 수익을 내면 한 달에 161만 원씩 타게 되는 거고요. 3% 수익을 낸다면 한 달에 210만 원씩, 한 평균 5% 수익을 낸다면 한 달에 267만 원씩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총
5억 가지고 9억 6,200의 퇴직금을 수령을 하는 거죠, 연금을. 그래서 연금을 딱 탔다고 해서 그동안 그 연금을 부을 동안만 운용하는 게 아니고 개시 후에도 운용을 해가면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퇴직 후에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올해 사상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올해 무려 72%, 그동안 거의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큰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우리만 이러느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올해 31% 올라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 즉, 2007년에 최고점에 비해서 아직 반토막이지만 올해도 중국도 17%가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죠. 그리고 미국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올해 16% 올랐고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 큰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죠. 여기도 사상 최고치고요. 미국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22%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식만 이러느냐? 금값도 지금 올해 사상 최고치 올랐죠. 올해 무려 46%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산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이거를 또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은 이런 또 포모 같은 이런 좀 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심리가 생겨가지고 지금 딱 들어갔다가 이제 떨어져 버리면 또 큰일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건 이제 M2라는 게 통화량인데요. 돈을 정부에서는 계속 찍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나라에서는 돈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통화량이 2배가 늘었습니다. 돈을 계속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당연히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 라면만 해도 지금 50년 만에 10배가 올랐는데 이 물가가 오르면 그 매출액이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의 라면을 팔아도 1억 개를 판다면 매출이 100억이었던 게 1000억이 됩니다. 그럼 매출액이 느는 만큼 이익도 늘고 이익이 느는 만큼 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프 보시면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이 물가는 연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평균 2, 3% 정도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오르도록 인위적으로 돈을 풀면서 돈을 좀 더 긴축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더 많이 풀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업이 그 매출이 꾸준히 늘고 이익이 늘고 고용을 늘리고 이러면서 세금도 늘고 해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지금까지도 올랐지만 앞으로도 아마 오르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매년 오르진 않잖아요.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기일 때는 못 사고, 오히려 많이 올랐을 때, 이때는 그동안 지금 그동안 오른 걸 보면서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분위기.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대부분 많이 꼭지일 때 많이들 시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아이, 기다리면 또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엄청 마이너스가 커졌을 때 그때 공포심이 생겨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다 날리는 거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일단 팔아버리면 그때 올라버리면 아 바보같이 왜 팔았을까 후회를 하죠. 이런 심리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 심리 때문에 사실 지금 한국, 미국, 일본 다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심리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금융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단기, 중기, 장기 기간에 따라서도 그렇고 위험도나 수익성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성향도 여기 오신 분들도 성향이 안정추구형도 있고 뭐 중립형 혹은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일단 조금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면 일단 주식 위주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주식도 우리나라 코스피도 있고 다양한 게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평균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은 글로벌 탑10 보면 평균 30%가 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죠. 우리나라 요즘 코스피 많이 올라서
이 IRP에서도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 ETF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IRP 같은 상품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코스피, 한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펀드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근데 IRP에서 우리가 퇴직금을 받고 퇴직금을 또 운용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서원호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운용해서 수익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떼죠. 몇 프로를 떼죠? 연금소득세 5.5%를 뗍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나 주식 펀드를 그냥 주식 계좌에서 했으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냥 나 코스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주식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IRP에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IRP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주식을 사면 미국 주식은 해외 시장에서 직접 사면 22%의 세금을 내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사면 15.4%의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IRP에서 사면 세금이 5.5%인 거죠. 세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런 미국 주식 펀드를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적인 1등 기업이 미국에 제일 많아서 미국은 전체적 계속 성장하고 있고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1등 기업이 대부분 미국에 있어서 미국 주식이 제일 장기적으로는 제일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또 미국 사람들도 그 퇴직연금에서 자기네 나라 주식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퇴직연금 수익률도 제일 높은 편이고요. 우리도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따라하면 이제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미국 주식에 100%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 70%까지만 할 수 있지만 20년간 장기적인 수익률을 변화를 보면 S&P 500이 8.2% 올랐지만 마이너스가 크게 난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채권 예금 같은 거는 마이너스는 없죠. 마이너스는 없지만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맨 위에가 주식이고 그 다음이 이제 채권이나 예금의 수익률인데요. 이 그림 보면 어디에 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주식에 하면 좋겠지만 이 주식이 미국 주식도 한 5년 동안 예금보다도 수익이 낮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도 높이지만 손실 위험도 줄이고 싶으면 기간에 따라 분산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 자금은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 채권 위주로 하는 거고요. 중기 자금은 혼합형으로, 장기 자금은 주식형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당장에 내 연금을 바로 탈 돈이다. 그런 돈은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형으로 돼 있다면 마이너스 없이 그걸 연금으로 타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IRP에 탄 돈을 모두 다 바로 연금을 탈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우리의 앞으로 우리가 수명이 뭐 90세, 100세 살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이걸 운용해가면서 연금을 타겠다면 상당 부분은 이 중에 장기 자금입니다. 장기 자금이면 주식형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거죠. 중간에는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많이 오를 테니까 이런 관점에서 기간에 따라 분산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장기가 언젠가는 중기가 되죠. 또 중기는 언젠가 단기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점점 더 위험성이 적은 더 안정적인 걸로 변경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손실 위험도 최대한 줄이고 수익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RP 계좌에 내가 예금 채권형 혹은 혼합형, 채권 혼합, 주식 혼합, 또 TDF, 주식 ETF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면 이거를 연금을 개시를 신청하면 할 적에 어떤 상품을 먼저 매도해서 연금으로 탈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정을 할 때는 이렇게 저염저축형을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혼합형, 그 다음에 주식형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임의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 증권회사에서 또 임의로 또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을 먼저 매도해 주고요. 금리 낮은 것부터 그다음 높은 거, 그다음에 펀드 같은 원리금 비보장 상품 이것도 위험도 높은 거 먼저, 그다음 낮은 거 먼저 이런 형태로 매도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연금을 IRP에 있는 돈을 한 30년 정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운용하겠다 하신다면
당장에 한 3년 안에 현금화해서 탈 또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로 하시고 또 3년에서 10년 정도는 한 혼합형으로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 탈 금액은 주식형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다가 또 이 채권형에 있는 돈이 소진이 되면 또 혼합형을 주식형으로, 아니 채권형으로, 또 주식형을 혼합형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해가면서 이렇게 관리하면은 더 수익률도 높이면서 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해 컨셉이 뭐냐면 젊을 때는 아직 노후가 장기인 사람들은 주식형 위주로 많이 하더라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주식 비중을 줄여주고 채권의 비중을 늘려주고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라는 건데 이 개념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걸 TTF라고 합니다. 그래서 TT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50년짜리로 선택하면 여긴 주식의 80%, 채권의 20%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5년 지나면 주식에서는 여기 10% 팔아서 채권을 사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주식 비중을 줄여주고 채권 비중을 늘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2025를 선택하면 2025는 주식의 30% 정도 나머지는 채권 이런 식으로 더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로 이걸 연금 개시할 거다라면 2025로 하시는 게 나은데 나는 한 5년 후, 10년 후에 연금으로 탈 거라면 2035나 이런 2040 이런 걸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향이 좀 더 적극 투자형이면 주식 비중이 좀 더 높은 걸 해도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45를 지금 선택해 놓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주식을 점점 팔아서 줄여주고 채권을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15년 후에는 2025의 포트폴리오대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신경 쓰고 어떤 거를 샀다 팔았다 이런 거 관리하는 게 난 힘들다 아니면 그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TTF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TDF 2050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순위를 보면 20% 넘은 것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도 있고 2040 같으면 주식 비중이 좀 더 줄어들어서 1년 순율이 한 17%부터 한 15%이 정도 대인 것들이 여러 개 있고요. 2030 같으면 주식 비중이 한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0% 초반 정도로 1년 순율 정도 나오고요. 2025는 TDF 중에 제일 안정성이 이제 높은 겁니다. 주식 비중이 보통 30% 안팎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 이것도 1년 순이익 10% 정도는 됐죠. 그러니까 나는 좀 투자를 잘 안 해봤고 잘 모르겠다. 뭐 타이밍 잡아서 뭐 ETF로 매매하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TTF 2025만 해도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한다 할 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분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한국 주식에도 하고 미국 주식에도 하고 중국 주식 다양한 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비슷하게 패턴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관관계가 반대인 걸 투자했다 하면 전체 평균 수익률은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변동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그 스트레스 받는 게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주식에만 하면 안 되고요.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주식과 좀 패턴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주식과 채권을 예를 들어서 반반으로 5대5로 투자를 해놨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죠. 이럴 때는 이 주식에서 그러니까 채권이 더 비중이 커진 요 10%만큼을 팔아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다시 비중이 원래 5대5가 되죠. 이러면 주식을 쌀 때 산 거라서 저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의 비중이 커지면 이때는 원래 50% 초과만큼만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삽니다. 그러면 그래서 원래 5대5 비중으로 맞춰놓으면 주가가 올랐을 때 파니까 주식을 비쌀 때 팔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항상 떨어진 건 사주고 올라간 건 팔아줍니다. 그래서 내 심리와 상관없이 알아서 이렇게 매매를 해줍니다. 그래서 심리전에서 당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MP입니다. EMP는 그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이런 펀드의 목적은 고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요.
고수익을 내려면 주식 위주로 하는 게 좋긴 하죠. 대신에 그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멘탈이 가가지고 그때 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이제 리밸런싱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MP는 대부분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의 주식 또 여러 나라의 채권 또 금 원자재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하기가 힘든 사람, 그리고 중형, 중수익형, 위험 중립형 투자자라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적합하다는 얘기고요. 장점은 주식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다는 겁니다. 대신에 단점은 주식형에 비해서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고 일단 이거를 운용해가면서 인출하는 단계일 때는 EMP 같은 걸로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EMP 펀드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증권에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시면 이런 펀드를 보면 최근 1년 수익률이 14% 정도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오른 거에 비하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거는 떨어질 때는 훨씬 적게 떨어져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갖게 해줍니다. 한 개 샘플로 예를 들어보면 IMS에서 만든 디딤되는 EMP 펀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주식에 33.74% 한다고 돼 있고요. 채권에 47%, 그럼 유동성 6%, 기타가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세부적인 종목을 보면 요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채권이고요. 미국 장기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S&P 500 주식도 있고요. 또 선진국 주식도 있고 또 여기 보면 뭐 회사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 주식입니다. 한국 코스피 200도 있고 또 이머징 마켓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금도 있습니다. 금에도 대략 5% 정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주고 리밸런싱을 해주는 자산이고요. 또 하나 이제 OCIO라는 것도 있습니다. OCIO도 이제 컨셉은 비슷합니다. EMP와 비슷하게 해서 여러 다양한 글로벌하게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주면서 이것도 고수익보다도 안정성을 더 목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 파란색에 있는 요게 OCIO 펀드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요 까만색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 비교해 보시면 훨씬 변동이 적죠. 그래서 여기 모델 포트폴리오 연원선 수익률 봤을 때 이 원금 손실 확률이 36개월 이상 갔을 때는 원금 손실 확률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수익보다도 난 안정성이 좋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적합한 거죠. 네. 그래서 OCIO의 이 펀드 구성을 보면 이것도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샘플로 이거 하나 보시면 여기도 주식 비중이 보시면은 국내 주식도 있고요. 해외 주식도 있고. 근데 TTF와 다른 점이 TTF 2050이나 2040 같은 거는 주식 비중이 80%부터 60, 70 이 정도까지도 50%도 되지만 OCIO는 대부분 주식 비중이 30% 안팎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0, 한 5% 정도 안팎 정도로 하고 이제 훨씬 큰 비중이 채권이나 다른 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산에 많이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O 같은 경우에는 아까 TDF와 좀 다른 점은 이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어떤 걸 좀 늘리고 줄일지를 이 펀드 매니저들이 매달마다 회의를 하면서 어떤 시장의 흐름과 금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전망을 보면서 매달마다 적극적으로 레밸런싱을 한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TDF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주식 비중을 줄여주고 채권을 늘려주는 방식이 있지만 이거는 이 정도의 비중을 계속 꾸준하게 앞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CIO도 펀드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균 최근 1년 수익률은 10% 안팎 정도, 10%대 초반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주 저 질문하신 분들 중에
난 배당주 투자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월배당 받는 배당주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꾸준하게 주는 주식을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데요. 이제 배당 성장주 중에 대표적인 거는 그 미국의 슈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슈드라는 게 이거는 100개의 배당 성장주를 선별해가지고 매년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매년 3월마다 이걸 새로 교체를 해주는데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한 종목 100개를 미국 기업 100개를 골라서 투자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기술주 비중은 적습니다. 애초에 원래 배당을 주는 기업은 좀 기업이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해주죠.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은 보통 배당을 많이 못 해줍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저기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업들 배당을 안 해주거나 아주 미미하게 해주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업이 좀 오래됐고 좀 한창 이제 성장기가 지난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보통 3, 4% 혹은 그 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이 슈드 같은 경우에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연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여기 넣었다라면 1년에 그럼 36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는데 월 평균으로 30만 원 정도죠. 근데 세금을 떼면 2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3억을 넣었다면 한 90만 원 좀 안 되겠죠. 근데 배당 성장률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 6% 정도씩 배당금이 증가했다라면 10년 후에는 이 360이 아니라 644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월 평균 53만 원이 되고 세후로는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로 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슈드 자체도 그동안 이 주가도 이 주식 이것도 배당주기 때문에 주식입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히 주가가 올라서 평균 8%대 정도의 수익은 났습니다. 물론 이게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는 훨씬 적죠. S&P 500, 나스닥은 더 큰 수익이 났는데 이거는 좀 성장주들은 많지 않아서 특히 최근에 보면 좀 이렇게 수익률이 좀 완만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떨어질 땐, 하락장일 땐 좀 적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슈드는 이 IRPS 못 담습니다. 이건 미국 시장에 상장된 거라서 미국 시장 해외 주식 계좌에서 사야 되고요. 요 슈드를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슈드랑 똑같은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진 국내 ETF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에이스, 또 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름의 이런 ETF들은 이 슈드랑 똑같은 수익을 목표로 운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드는 분기 배당이지만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다 월 배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넣으면 여기서 배당금을 연 3.6% 정도? 그건 약간 변하지만 그 정도의 배당금을 매달 줍니다. 그러면 그게 현금으로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다시 이런 걸 매수하든가 아니면 그걸로 현금화된 걸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조심할 거는 우리가 연금을 이제 개시해서 타고 싶다 할 때는요. ETF로 갖고 있으면 ETF로만 만약에 매수가 돼 있다. 그러면 연금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ETF는 그냥 우리가 예금을 하거나 이 IRP에서 예금을 하거나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아까 보신 EMP, TDF 전부 다 이런 펀드들은 이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한 달 지급해줄 만큼을 자동 매도해서 현금화해서 지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ETF는 애초에 ETF는 본인이 스스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를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라서 ETF로 연금 계좌에 다 갖고 있다면 연금이 안 들어옵니다. 본인이 연금 타고 싶은 만큼 매도를 해놔야 돼요. 매달. 매도를 해서 현금이 생겨야지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 차점을 알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그냥 그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뭐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미국 주식 ETF 같은 거를 꾸준히 매수해놔도 나쁘진 않는데 이렇게 큰 금액 한 몇억 되는 큰 금액을 가지고 그런데 한 번에 한 몇억을 샀다가 지금 샀다가 또 하락장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20% 30% 최악일 때 마이너스 50%까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멘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금액을 운용할 때는 운용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좀 그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한 번 IRP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거를 그냥 내가 연금 개시하기 전이라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되죠. 쌀 때 더 사면 그럴 때 평균 단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그때 나중에 회복됐을 때 좋지만 연금을 개시를 해버리면 더 이상 여기에 납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금 운용할 때는 좀 더 안정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TF나 EMP, OCIO 이런 것들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하나증권 안에도 예금도 있습니다. 채권, 저축은행 예금도 있고, ELP라고 원금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